1954년 그러니까 당시에서는 이제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주제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과 오늘의 발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 현황이라든가 자료집이 미진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100주년 사업의 그 사료 수집과 정리라는 것은 의미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오늘날 동학농민 혁명에 관한 기록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니까 과연 그동안 이 그 사료의 현황과 정리가 그야말로 그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그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부분에 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대상과 분류와 체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뭐 그런 중간에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 뭐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의 취지를 잡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잘 아시는 것처럼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앞서 그 김양식 선생님은 그 아마 그 94년 3월부터 있었던 무장 봉기로부터 시작해서 농민군 재판 뭐 지도자 서영이 다음에 3월까지로 정리하셨는데요. 저는 1월 고구밀단이 동학농민혁명의 그 어떤 기점이 되지 않을까, 연속적인 과정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발제문에서는 1월의 고구 봉기를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전라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고 또 국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그 정전쟁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사료의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명칭과 성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학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고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주의자들이 민중들의 반란을 동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서 진압하기 위해서 동학난이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용어나 성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동학농민 전쟁 혹은 동학농민 혁명으로 좀 더 성격이 부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에 이 사건에 대한 자료는 아마 집대성하기 시작된 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오지영의 동학사를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간본은 1940년에 나왔지만 1920년대 각종 기록을 이제 정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 무렵에 그 이전에 30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을 하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5년 이후에 해방된 이후 남북 분단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역으로 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또 보게 되고요. 한국에서는 특히 남쪽에서는 1950년대 말에 동학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편찬이 되면서 굉장히 그 집대성한 자료로서 이제 제기가 됐고 또 60,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이른바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선양 사업이 전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의 그 사회 민주화 운동 1980년대 운동을 통해서 1994년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업들에 기초해서 이런 그 사료의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전쟁 사료청서라고 하는 1994년부터 96년에 걸쳐서 30권의 사료청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집대성한 형태가 됐었고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관한 명예회복 그 위원회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발족됨으로써 보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연구용이라든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사료는 뭐 앞서 발표도 있고 이후에 발표도 있겠습니다만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한편으로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록물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그 어떤 사고의 전환 내지는 정리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종합 지식 정보 시스템은 크게 6가지로 되어 있죠. 연구 논조, 자료마당, 증언록, 연표, 일치, 자료 소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논조는 해방 이후 2005년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성과를 단행본 307종을 비롯해서 일반 논문, 학위 논문, 일본, 중국의 논조 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 연구 성과는 사실 지금 2015년의 시점에서 보면 10년 전에 그 정리된 것이라서 10년 동안에 뭔가 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점이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전쟁 사료 청소가 자료마당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 증언과 관련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97명에 대한 후손의 증언록이 일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연표 일지, 자료 소개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은 앞서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1994년에 그 사료 청소에 기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사료 청소와 유사한 동학농민혁명의 관련 기록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정리된 바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 일제 시기의 관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바와시 기요시의 근대 일성 관계 연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일본인 학자, 특히 조선사 편수를 비롯한 관변 학자들은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을 합리화시키는 연구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사료 발굴이 되지 못했고요. 특히 청일전쟁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차 봉기에 대한 자료들을 섭렵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지영의 동학사가 그 전후 과정, 그러니까 동학운동의 시작과 그 다음에 일제하에서의 천도교 운동까지 포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고 이 그 오지영의 서술 속에서는 현세적이고 종교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봉준 등 혁신적 지식인층의 운동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민중운동의 순수한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을 완비한 독창적인 저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지영도 참여자의 일환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운동의 전개 내면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고 물론 사료적인 비판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 있는 저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천 황현의 오화기문이라는 것은
진압자 혹은 유교 지식인의 비판적 입장에서 기록이 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어떤 동향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동학농민혁명의 기록물에 주요한 어떤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학이문과 동학사가 동학농민혁명에 빼놓을 수 없는 고전적인 저작이고 이 두 가지 저작이 전에 94년에 사료청소에서 일본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58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동학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상하편으로 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십 종의 그 당시의 그 관련 기록, 특히 관문서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문서의 소장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부항공 장서각 등의 자료였고 산일대 없어진 자료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각주 제 원고에서는 11번이었는데 이 발표문에서는 네, 16번에 되어 있는데요. 당시 그 동남 기록의 그 서문에 보면 신석구 국사편찬위원장의 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대 소장본의 경우에는 6.25 사변 시기에 없어졌을 것이다 아쉽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사료 청소 작업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그 원래 사료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그 58년 당시에는 충분히 자료가 그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자본의 형태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시기의 자료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0년대에 들어서는 아마 최수종 선생의 그 동학 사료 정리라고 하는 조그만 논문이 있고 여러 가지 사료에 대한 분류와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70년대에는 동학사상 자료집과 80년대 그 한국민중사 대계라고 하는 것에 1894년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영인되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94년에서 한 20년 동안 어떤 그 작업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그 사실 학술 발표라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나하나씩 할 텐데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선 94년에 사료 총서를 낼 때 이화 선생님을 비롯해서 편찬위원 12명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89년부터 시작해서 91년에 본격화돼서 유감스럽게도 94년에 간행을 못하고 96년에 간행을 했는데 거기 인용문에 나왔듯이 처음에는 기존의 미간행본을 모아서 두세 권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자꾸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한국 측 자료 120종을 비롯해서 일본 측 자료, 부록 자료를 포함한 164종의 자료로 늘어났고 페이지가 13,000여 장으로 방대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목차는 다음 페이지에 제1부부터 4부까지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부는 전체적인 상황, 2부는 2차 농민전쟁, 3부는 이제 그 정부 측의 진압 기록과 재판 과정, 4부는 일본 측의 기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그 사료 총소 30권을 회고해 볼 때 특히 이제 25권까지가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료의 범위와 분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지적인 정리나 사료의 수집군 또 내용별 분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1894년 사건에 대한 연구 자료의 대상으로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했는데
연구를 위한 수집이었지 이 자료 자체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아주 일차적인 서지적인 작업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출발할 때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또 동학혁명기념재단에서 인수한 그런 자료들 보면 국내 수집 자료가 리스트 상으로는 약 563종, 국외 수집 자료가 492종이 되는데 전체 페이지는 얼마나 될지는 지금 헤아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자료는 사실은 참여자의 신고와 그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었고 체계적인 수집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또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료 수집의 경향과 정리 과정에서의 문제를 보면은 앞서 발표에서 시간과 주체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동학농민혁명에서의 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또 민중운동의 확산 과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2차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억압, 반침략의 연대 창출이라고 하는 사건 특히 청일전쟁과 관련돼서 한국과 또 중국에서의 그 민중의 저항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포함해서 기술할 수 있을지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1차 사료 발굴과 관련 기록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초점이 되는 것은 농민전쟁 참여자가 실제 기록하거나 혹은 남긴 유산으로서 1차 자료의 발굴에 굉장히 초점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발통문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사발통문이라는 것이 발견 경위를 보면은 40쪽에 그 고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송후석 씨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사송 씨 갑오 뒤쪽에 이 문서가 있었고 그것이 68년도에 이제 송기태 씨라는 분이 이제 족표를 보다가 끄집어내서 세상에 공포한 것이다. 뭐 이런 전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발통문은 원본 그러니까 그 봉기 과정의 원본이 아니라 회고록의 와 관련된 거고 일부 필사본이고 한 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통문의 작성 일자, 서명자, 또 통문의 대사의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그 지역사회 동향 그리고 농민군의 장수로서 누구를 뽑는다 뭐 그 정도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충해주는 자료로서 송재섭이라는 분이 갑오 동학혁명난과 전봉준 장군 실기라고 하는 그런 필사본의 자료를 남겼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사발통문의 내용에서 앞뒤의 전후의 상황이라든지 구체적인 통문, 경문의 내용 같은 것이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 사발통문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명자가 사발통문에서 20명인데 이 자료에는 15명이 됐다든지 전봉준을 장수로서 임명했는데 너무 이제 그 과정이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 연원에 대해서 좀 방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그 소홀하게 기록되어 있다든지 해서 이것도 역시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발통문과 전봉준 장군 실기라고 하는 1차 자료를 어떻게 비교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그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농민 혁명의 그 발발의 경위를 알 수 있는 그 자료로서의 어떤 진위 관계를 이제 새롭게 밝힐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1차 그 참여자로서 합초 박학래 전기물인 합초전이 이제 그 작년에 새로 발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료적인 검토가 아직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당시 유생들의 기록들이 있는데 가승 일기로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충청도 부여 유생인 이보경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남유수록이라고 하는 방대한 기록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참여자는 아니지만 농촌 현실에서 1894년의 전개 과정을 충분히 이제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아마 매천 황현의 오화기문과 유사한 형태로 매우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농민군의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발제문 4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 그 우찌다 사다지라고 하는 경성 그러니까 서울 주재 일본 영사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동학당 사건에 관한 회심 전말 구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법정에 출석한 것이 31회, 피고의 취조 61회, 그리고 압수수색한 증빙 서류가 1,496통이나 되었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100주년 사업을 할 때 이 자료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그 편집위원들이. 그리고 언젠가는 발굴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12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이 재판 과정에서 동원된 그 증거 서류 자료는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더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봉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봉기의 양상과 활동에 대한 압수된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어디선가 발견이 된다면 1차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국내외 그 자료의 수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문헌 사료, 특히 이제 그 유림의 문집 자료가 있었고 또 규장각 소장의 법부 재판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 조사 작업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1890년 전후에 생존하고 있던 인물들이 남긴 문집은 지금 현재 4,476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작업을 한 것은 633종이었기 때문에 전체 문집 중에 14.2%에 불과했었고요. 그 중에서 동학과 관련된 기록이 87편이 있었고 거기에 해제를 일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33편 중에 13.2%의 자료가 이제 확인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6.25 지식인의 문집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즉 80% 이상 우리가 그 검토하지 못한 자료 수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오화기문과 같은 중요한 사료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의 수집과 편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제를 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연구용의 사료 체질이 아니라 지금 기록물 자체에 대한 원초적인 자료 정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그 자료 편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사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네 시기로 부분일란과 1차 또 집강소, 2차 공기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 교단으로서의 동화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는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같이 복합적인 관점에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야 된다. 시점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1894년 전반 전체로는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정보 전산화의 추세에 맞춰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수적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각각의 자료에 대한 서지학적인 정리와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가 뒤에 참고 자료로서 분류 체계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류 체계 사료의 목록 기술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규모, 매체, 크기, 언어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소장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시표와 같이 여러 가지 그 관련 기록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사료 발굴과 수집 보존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육성과 확충 그리고 전문기관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종합 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일부 구현된 것 같지만 실제 관련 기록물이 어떻게 소장되어 있는가에 각 기관별로 들어가 보면 기관에서 정리되는 게 없습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경우에서도 동학 혹은 농민혁명에 관한 별도의 수집책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자료에 대한 어떤 그 종합적인 정리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토대기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그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본도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출력한 형태의 것이고 또 개인 소장물에 대해서도 복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전산화의 추세에서 보면 어떤 그 자료의 명확한 인지를 위해서는 칼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수천 건의 자료는 새롭게 다시 촬영을 해야 거기에 그 기록된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도장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그 어떤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출하려면 칼라 촬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료에 대한 해제 정보, 원본에 대한 탈초,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인력풀이 필요합니다. 한문, 일본어, 중국어 역사 전문 번역가의 양성이 되어야 되고요. 전산 전문가, 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집단, 또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산 요원들이 같이 연계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자료는 지금 21세기의 정보 전산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정리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 사료의 수집과 분류, 정리 체계가 어떻게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또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은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사학사적 측면에서의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접근의 이제 그간의 방식이 이제 표와 전말 형태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록물의 정의 대상, 자료 분류, 편차 체계, 그다음에 각 소장 기관의 현황과 이제 이 자료와의 이제 상호 연관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이제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기록물 정리 방식에 대한 이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크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준의 재구성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1차 자료의 이제 지속적 발굴과 정리, 세 번째는 이제 전문가 육성과 그 연관 기관과의 유관 기관과의 이제 상호 연계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아까 처음에 발표해서 기방식 박사님과 이제 좀 범주의 대상과 범주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안 선생님은 이제 이 고분밀란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부분이라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아마 있겠지만은 종교 군단에서의 이제 도학 자료를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시고자 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 토론 때 더 심도 있는 얘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왕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1부를 마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시다가 45분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유네스코 등재 항목에다가 그 항목의 매니지먼트 플레이라는 관리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만용을 좀 부렸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바로 이 5.18 아카이브, 5.18 기록관을 대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거기에 모든 기록물을 다 관리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만용을 좀 부렸었는데 그때 이제 신청서를 써가지고 신청 주최했던 광주시장이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한테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시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인 해준 것에 의해서 바로 등재가 되고 국제적인 약속이 되다 보니까 5.18 기록관, 즉 5.18 아카이브가 만들어져가지고 금년 5월 13일 날 광주 7층 건물,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무려 건물이 한 300억 정도 들여가지고 했는데 기록관이 오픈돼가지고 벌써 한 10만 명 정도가 이미 관람을 했다는 그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동화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그런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5.18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큰 정치적인 사건인데,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인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민주화를 일으켜 나가는데 항상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80년 5.18 사건이 바로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서 무력 진압이 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시민운동, 학생운동, 민주운동 이런 것들은 다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80년대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 운동 깃발을 올렸던 것이 광주 진상 규명하라, 5.18 학살자 처벌하라 하는 그런 구호가 항상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5.18은 살아날 수 있었고, 5.18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들의 이런 열화와 같은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5.18 기록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수집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화 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미 100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동안에 많은 학술적 연구 또는
또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됐었지만 2009년 즉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준비를 할 때 5.18 기록물은 그렇게 썩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5.18 자체가 당시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체제 하에서 5.18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로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80년대의 5.18 기록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또는 보존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한테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볼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일단은 그 5.18에 직접 참여했던 학생들 즉 전남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5.18 이 자료를 우리가 바로 정리하고 바로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1982년, 83년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85년에 황석영 씨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우리가 보통 넘어라는 책이 1985년 5월달에 발간이 됩니다. 이 5월달에 발간이 되는데 이것은 황석영 씨가 직접 썼던 책은 아니고 바로 광주의 전남대생 한 4명 내지 5명이 열심히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내야 된다. 이걸 읽혀내기 위해서는 어떤 보다 더 유명한 작가 이름이 필요하다 해서 황석영 씨하고 바로 접촉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당신 이름으로 낼 수 있겠느냐 하니까 황석영 씨도 결국은 자기가 이 작가가 해야 할 일을 젊은 학생들이 해가지고 오니까 좋다. 내가 하겠다. 내 이름을 발간하자. 그런데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당신 읽어보고 당신 어떤 좋은 글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황석영 씨가 원고지 한 거의 2,000매 되는 그 분량의 것을 약간 여관방에 숨어서 한 2달 만에 바로 그것을 그 우리 당대의 최고 문필가라고 하는 황석영 씨가 2달 만에 바로 그것을 아주 유리한 글로 만들어내가지고 85년 5월달에 그 넘어라는 책이 발간되니까 학생들에게는 아주 일대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바로 이 국가당국으로부터 또는 바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이 금서가 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출판했던 풀빛 출판사의 나병식 사장도 구속되게 되고 바로 이 황석영 씨도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두 권 팔려나갔다는 이 책들이 대학가의 복사집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됨에 따라서 그 표지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너무너무한 책이 바로 일대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불과 대학생들이라든지 일부 지식인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87년 8년에 특히 87년에 바로 독일에 유학을 가 있던 장용주 신부님께서 독일 방송에서 바로 이 방송됐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몰래 숨겨 들어가지고 또 이 광주 천주교 신문 정의평화고의 사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적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알게 됨에 따라서 바로 많은 대학생들이 또는 많은 지식인들이 그 장용주 신부가 가지고 온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5.18의 생생한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5.18 자료가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88년의 바로 국회 청문회 바로 이 청문회에 의해서 바로 안방에까지 그런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너무너무라는 책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서 이 5.18 자료들은 점차 하나씩 수집되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자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1990년에 5.18 피해자를 위한 5.18 보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이 5.18 보상법이 통과돼가지고 5.18 보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5.18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5.18 많은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청에 지난번 광주시장에 했던 강훈태 시장이 5.18 자료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광주시청에다가 5.18 자료실을 만들게 됨에 따라서 5.18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을 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거론될 수 없었던 것이 이 광주시 차원에서 또는 광주시의 민간 차원에서 그런 5.18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수집을 해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시겠습니다만은 1988년에 바로 이 전남대학의 국문과 교수였던 송기숙 교수가 바로 이 당시 5.18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그 구술 기록을 수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광주에다가 현대사 사료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전남대 국문과생들 또는 전남대 사회학과 정치학과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5.18에 직접 참여했던 참여자, 관찰자 또는 방관자, 바로 이런 사람들 한 500명의 증언들을 채록을 해가지고 바로 그 채록을 해서 바로 아까 말한 불빛출판사에서 또다시 5.18 자료 총서라는 그 구술 채록집이 또 이렇게 500명분의 분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8 자료는 아까 말했듯이 민간 차원에서 또는 학계 차원에서 또는 광시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18 자료 성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시 5.18 민주화운동이 터지게 되니까 바로 중앙정부에서는 경찰은 경찰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또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국무총실은 총실대로 5.18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생산해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당시 광주시청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이든지 또는 구청 직원이든지 각자가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많은 메모들을 작성합니다. 그 메모를 작성해가지고 5.18이 다 정리된 이후에 자기의 바로 기관에다가 제출하게 되고, 바로 그 제출된 문서들을 광주시청 문서고에 계속 비치해 두게 됨에 따라서 이 국가기관이 생산한 문서지만 상당히 양적으로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즉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까지 이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그 업무일지에다가 철저하게 작성해 놓은 바로 이런 국가기관이 생산된 그런 문서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 즉 5.18이 바로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 이후에 5.18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속속들이 검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계엄사 군법회의에서 한 500명, 600명의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을 상무대 영창에 구속시키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호경을 한다든지 또는 탄압을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되고 수사 기록을 남겨놓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군사법기관이 생산한 재판자료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대중 씨를 체포해가지고 김대중 씨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란 음모 사건 이런 재판자료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런 자료들은 현재 바로 광주에서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국가기록원 문서고에 이 부분이 남겨져 있고, 이 부분은 필사본이 즉 카피본이 1988년 국회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이 광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광주에서는 이 복사본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즉 5.18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많은 성명서 선언문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냅니다. 특히 학생들, 전남대생들, 조선대생들 이렇게 많은 삐라를 만들게 되고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이 나눠주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 손에, 시민들 장롱 속에 많이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 언론의 역할을 했던 투사해보, 민주시민해보, 바로 이런 것들이 발행돼 가지고 수천 부씩 결국은 이렇게 배포됐었는데 그것의 많은 분량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자료, 당시 많은 신문사 사진 기자들에 의해서 이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신문사들은 이 공공연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바로 시민들이 바로 시민에게 찍히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많은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국내 기자는 못 찍겠는데 외국 특파원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안내해 가지고 직접 좀 막 사진을 찍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약간 넌센스가 광주 민주화운동 때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 자료가 우리 한 3,000 카트 정도가 이 사진 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 이 사진 흑백 사진뿐만 아니라 또는 칼라 사진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바로 독일의 특파원들이 왔던 힌치피트라는 그 동경 특파원은 직접 한국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비디오 테이프를 찍어가지고 바로 독일에 가지고 독일에서 한 달간 방영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까지 광주는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는 시민들 기록과 증언. 아까 말한 구술 자료입니다. 송기숙 교수를 중심으로 한 현대사 사료연구소에서 500명 정도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5.18 기념재단에서 한 또 400명, 전남대 5.18 연구소에서 한 200~300명,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몇 명, 또 여성단체에서 몇 명 해서 현재는 약 1,700명 정도의 구술 기록이 광주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상당히 체록이 잘 되어 있음에 반해서 어떤 체록들은 약간 내용이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츰차츰 정비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6번째로는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입니다. 즉 5.18 10일간의 그 항쟁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바로 이 군 계엄군들에 의해서 공수부대에 의해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전남대병원, 기독병원,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서남병원이라든지 광신의 많은 개인병원에 바로 이것을 진료를 받고 그것을 진단서를 받았는데 바로 그 병원 기록들이 5.18 이후에 광주시청에 전부 다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병원에서 치료했던 그 기록의 바탕에 의해서 그 병원에다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는 모든 원본 기록들을 광시청에다가 바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광시청에서는 그 당시의 진료 기록 이것 자체가 거의 몇만 쪽이 될 정도로 많은 그 기록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7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년 바로 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회의록, 바로 국회에서 많은 그때 가해자들, 피해자들을 불러다가 많은 청문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해서 많은 내용, 거의 한 3,000여 쪽 정도 되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현재 국회 도서관 바로 수장고에 거의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째는 이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지만 국가에서 1990년 피해자 보상법을 만들게 됨에 따라서 바로 피해 보상을 하게 되고 그 피해 보상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각자의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모든 인증 서류 이런 것들을 광주시청 바로 이 피해자위원회에다가 보상위원회에다가 다 제출을 하게 되지요. 이 자료가 거의 한 80만 쪽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죠. 이 자료는 원본 자료를 광주시청 문서고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정도의 이렇게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9번째로 바로 미국의 5.18 비밀 해제 문서입니다. 5.18 당시에 바로 이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과 바로 미 국무성과 또 미 국방성과 매 시간 단위로, 매 분 단위로 이런 교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신들 기록이 2096년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15년이 되게 되니까 2급 비밀 문서까지 공개를 하게 되고 30년이 지나게 되면 탑시크리트 바로 1급 비밀 문서도 바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엊그저께 이제 바로 저희들이 그 팀 샤록이라는 바로 당시 커머셜 오브 저널 오브 커머셜이라는 그 기자가 미 국무성에다가 자료 요청, 공개 요청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기록이 발간되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도 바로 수만 쪽이 됩니다. 그 기록을 광주에서 직접 미 국무성에다가 그 자료를 달라 하니까 바로 이제 국가기관에서 요청을 하게 됨에 따라서 무료로
이 자료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18 기록물은 이 9개의 분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서의 이 초본을 만들어서 유네스코에 제출할 때는 원래는 20개의 주제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학 자료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18 기록물 하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5.18을 대상으로 하는 시, 5.18 대상으로 하는 소설, 5.18 대상으로 만든 영화, 시나리오 뭐 그런 모든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원래 카테고리를 20개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20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서를 보냈더니 유네스코 본부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2차 문서, 지금 5.18 관련된 소설, 5.18 관련된 영화, 바로 이런 것들은 1차 자료, 즉 어떻게 보면 바로 매뉴스크립트라고 말하는 유필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게 됨에 따라서 다시 그 부분을 다 빼고 해서 주로 1차 자료, 즉 어떻게 보면 하나만 남아있는 또는 자리가 2-3개 정도 남아있는 이 자료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9개의 카테고리로 저희들이 재분류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정리된 다음에 이 어떻게 등재를 추진하게 됐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이 됐지만 바로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것은 2009년 즉 29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걸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학 광주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현대사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이 현대사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것은 감히 저희들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당시 유네스코 허건본부장님이 2000년도 한국 기록학회 발표회에서 한국전쟁 문서, 3.1운동 문서, 5.18 민주화운동 문서 이런 것도 유네스코에 등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2000년도에 한국 기록학회 발표회에서 그걸 발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몰랐지요. 그런데 전라남도도의 문화재 전문위원이었던 김희태 의원이라는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바로 거기서 동조를 하고 여러 말씀을 많이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와서 이제 그것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게 된다. 그 시간이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2009년도에 아까 말했다시피 김희태 또 순천에 있는 판소리를 유네스코에 등재했던 이태호 이런 분들이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 등재하자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청을 찾아가게 되고 5.18 기념재단을 찾아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회의를 한 3번, 4번을 계속 벌리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것을 하게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동원돼야 되고 영어로 만들어야 되고 또 세미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영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게 잡아도 2-3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2-3억 정도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광주시청이 아니면 5.18 기념재단 위에서는 도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청의 담당자들도 5.18 기념재단의 담당자들도 이게 등재가 된다면 2-3억 정도는 언제든지 출연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도저히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주시청 담당자들도 우리 돈 낼 수가 없다. 뒤로 빠지게 되고 5.18 기념재단도 회의를 한 4번 정도 한 후에 우리도 돈 낼 수 없다.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몇 차례 정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중간에 이제 2차 회의부터 제가 끼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5.18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했고 또 5.18 사료 편찬위원회 위원도 좀 했었고 또 제가 이제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10년 만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강제 면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우리 서울에서 광주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가 행정 행위도 좀 알고 연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별로 진전이 안 되고 있기에 제가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잘 안 될 바에야 그걸 저한테 한번 좀 맡겨주십시오. 한번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5.18 재단 사람들, 5.18 단체 사람들, 또 전남대 5.18 연구소에 있는 박만우 교수님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 아파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한번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아이고 잘 됐단 말이야. 당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책임을 저희가 이제 어떤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2009년 9월, 10월 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지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 김규래 팀장님 그때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 계셨고 그때 전인성 팀장이라든지 여러분들 만나고 이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네스코에 충분히 등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에 돌아가지고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지고 그동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기록물을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광주 5.18 기록물이 인권 기록물입니다. 이 인권 관련된 기록물이 너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즉 여러분이 잘 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뭐 그런 나라들이 이미 우리 80년 이후에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이 있었던 그 기록물, 즉 남미 같은 기록물들은 대개 83, 4년부터 80년 후반까지 있었던 그 기록물들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86년이고 그런데 우리 80년 5월달에 있었던 광주 부분은 등재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충분히 가능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제가 그걸 하나씩 준비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재정적인 문제 필요한데 그 재정적인 문제를 갖기 위해서 등재 계획서를 A4 용지 한 10배 정도를 제가 써가지고 이제 광주시장을 만나러 제가 갔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비서실에서 시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워낙 시장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시장을 움직일 사람이 누굴까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여러 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또 이제 광주시장은 옛날 구민주계 출신인데 광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또 열린우리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구민주계인 김영진 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김영진 의원이 바로 박강태 시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당시 자금이 한 3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등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추진위원회는 아까 말한 김영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총장들, 5.18 단체장들이 추진위원회가 되고 제가 이제 추진단장이 돼가지고 제가 바로 10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0월, 11월, 12월, 1월 이 4달간에 걸쳐서 신청서 A4 용지 한 50매 되는 것을 제가 혼자 그냥 씁니다. 써가지고 조금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은 5.18을 잘 아시는 몇 분 교수님들한테 서울대학에 있는 정의식 교수라든지 몇 사람들에게 다시 요청하고 여기서 토론하고 해가지고 4달 만에 거의 제가 제 손으로 쓰다시피 해가지고 바로 신청서를 쓰고 그것을 가지고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2010년 3월 말에 유네스코 본부로 직접 제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즉 동학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재청을 거쳐서 문화재청을 통해서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이라든지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국가대표 되기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문화재청,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통과하기가 나는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됩니다. 5.18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유네스코 본부로 제출하게 되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개별적인 추진 자체를 아무도 공세가 되고 반드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을 거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유네스코에 제출할 때도 제출한 이후에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보수 정권에서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런 부분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되고 나니까 우리 추진위원장인 정치인이 바로 이렇게 제출했다고 언론 보도하지, 뭐 됐다지 언론 보도 나오고, 그래서 신문에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수 단체에서 예를 들어 잘하고 있는 심한원, 서석구, 유기영 이런 등등 보수적인 인사들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까지 찾아가지고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5.18은 폭동이다, 5.18은 민주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내고 반대 청원을 합니다. 이게 그러게 되니까 이 심사를 해 나가다가 심사가 딱 중단이 되게 됩니다. 즉 펜딩 걸린다고 그러는데 딱 홀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또 이제 가슴 탈 일이죠. 그래서 5.18에 관련된 특별법 3개가 있습니다. 5.18 피해자 보상법, 5.18 특별법, 5.18 그다음에 유공자법, 이 3개의 법을 다시 영어로 번역해갖고 그리 보내게 되고, 또 5.18 민주화운동 묘지가 국립묘지가 됐다는 것을 또 영어로서 번역해서 보내고, 또 5.18 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이 됐다는 것을 또 해서 보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1년 5월 달에 결국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맨체스터에서 그 심사를 하게 되는데, 5월 18일 날 바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5.18 기념식을 위해서 광주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광주시장, 카운티시장이 그 김황식 총리에게 바로 이래 의해서 유네스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 바로 이 보수 우익 반대 단체들이 데모를 하게 됨에 따라서 5.18 이 심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바로 국무총리께서 바로 정부가 보증을 하시오. 그러게 되니까 바로 김황식 총리가 국무총리 훈령을 바로 외교통상부에 내리게 되고, 외교통상부에서는 바로 유네스코 대표부에 바로 훈령을 내리게 됨에 따라서 국가가 보증하는 그 문서가 유네스코의 본부에 이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서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의 등재가 확정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제